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네바다의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라티노 청년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농장에서 땀을 닦던 백인 아낙네도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공장 노동자도 트럼프를 찍었고요. 조지아의 한인 갈비집 사장님도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됐고요. 오늘은 그 여파가 어디로 얼마나 미칠지,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쭉 나눠볼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선물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병 박사님 그리고 이승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퐁당퐁당 화요일 목요일 뵙던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같이 뵈니까 네. 너무 반갑네요. 처음이네요.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 게. 셋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또 삼각 토론이니까 오늘 잘 말씀해 주시죠. 저 일단 이게 궁금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승원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 트럼프가 싫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냉철하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은 모른다, 트럼프가 유리해졌다는 소식 많이 전해 주셨고, 최승병 박사님은 계속 미국 대선하고 관련해서 중동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는지, 이런 점들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당선됐을 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사람과 제일 마음이 힘든 사람 누굴까요? 누가 제일 곤란해지고 누가 제일 좋아질까? 저는 참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을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푸틴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계속 이 출구 전략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계속 공약한 것이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뭐 전쟁을 끝내겠다 뭐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또 푸틴이랑 또 그동안 브로맨스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푸틴에게 진짜 동아줄이 내려온 셈이죠. 그리고 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거의 뭐 2천억을 태웠는데 그동안 이게 혹시나 해리스가 되면 어쩔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역시 같은 페이팔 마피아인 피터 틸이나 그런 또 트럼프 쪽에 줄선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굉장히 웃고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대조되는 사람들이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푸틴이 웃는 만큼 그 반대쪽에 있는 젤렌스키가 지금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방 축하한다는 말은 보냈지만은 속으로 이제 끓고 있겠죠.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도 생각이 나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이란의 페제시키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뭔가 세계 평화를 좀 갈구해 보려던 사람들이 이제 다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까지 당황하고 있다. 이승원 평론가님 어떠세요?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뭐 아니 비슷해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박사님과 저도 동의. 네, 푸틴.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네타냐후. 네. 네타냐후. 그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트럼프랑 통화한 사람이 어쨌든 네타냐후인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몇 분 차이 상관으로 또 그 사우디의 빌 살만과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누가 먼저였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외신 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그 사우디 빈 살만이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기준은 그거 같아요. 돈과 힘. 그렇죠.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다 전화가 왔을 텐데 고를 거 아닙니까? 시간도 조율하고. 그런데 얘는 좀 힘없어 보여. 얘는 돈 없어 보여. 뒤로 미루고 나니까 이제 네타냐후 같은 사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조금 결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푸틴이 제일 많이 웃고 네타냐후도 역시 웃고 있을 거고 약간 세모 정도가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아리까리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파죠.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신임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 개혁하겠다, 특히 이제 가로 열고 이란 핵 협상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세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지금
뭔가 반전의 카드를 갖다가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이것도 기회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평론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주대와 외교의 어떤 관점과 원칙이 있었다면 좋고 싫고 할 텐데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놓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면 뭐든지 다 따라주는. 그래서 외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정상들도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를 들어 일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냥 미국만 통하면 한국은 저절로 따라오는 뭐 동생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무 의미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캠프 데이비드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한미일 간에 추진했던 사실상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지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는 게 지난해 8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부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썼죠. 한반도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그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아니, 나는 엄청 곤란할 것 같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낸다고 최근에 또 발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있죠. 엄청 네. 윤석열 대통령 곤란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럼 오늘 두 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리해지는 분들 있고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제프 베이조스도 뭐 포함될 것 같고 그런 기업가들과 그리고 정치 푸틴과 좀 세모인 시진핑은 어떨지, 김정은 어떨지 이 이야기들 차례대로 쭉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사실 제일 곤란해진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론 오바마와 해리스와 기타 등등 이제 민주당을 떠받쳐온 이 수많은 세력, 미국에 말하자면 중도 진보 세력이죠. 엄청 곤란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일단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뉴욕타임즈가 뭐 여러 가지 글을 이제 뿜어냈는데 뉴욕타임즈는 뭐 어쨌든 전통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매체죠. 그 한 문장이 재밌었어요. 역사적인 잿더미에 묻힐 것이라 생각했던 변종 인물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변종 인물이요? 변종 인물. 네. 어너멀리티라는 어너멀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변종 특이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인물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다시 이제 환생했다. 거의 뭐 이런 뉘앙스를 쓴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번 선거를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지표가 아니라 지갑을 보고 투표했다. 지표가 아니라 지갑이다. 네네.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는 사실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보수적인 매체조차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어떤 성장 속도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나가서 이제 우유를 산다던가 빵을 산다던가 점심값을 낸다던가 할 때 자기 지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너무 심하니까. 지금 나아졌다고 해도 내 지갑 사정하고 저 지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표가 아무리 좋아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얘기를 하고 지표로 제시를 해봤자 사람들은 체감지수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었죠. 경제, 이민, 낙태, 민주주의 이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그 경제, 이민 문제가 이 낙태나 민주주의 원칙 이런 것을 압도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정치보다는 경제 사이드에 이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이드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트럼프 당선 자체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뭐 경제 쪽에서 많은 기업들은 트럼프가 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머스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또 국내 기업 쪽 사정도 잘 압니다만은 이미 뭐 지난 빨리는 한 올해 초 아니면 늦게는 올해 한 중반 여름 때부터 각 큰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플래닝 작업에 이미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미 뭐 관련된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저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대략 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한 70%로 계속 봐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변수들이 생기긴 했지만은 뭐 트럼프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충격받거나 그 정도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그렇게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예측 불가한 그런 언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무언가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지금 이승환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 상황들, 불평등 문제들이 그만큼 이번에 확실히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하고요. 그런 열망을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젠 더 나아가 아메리카 온리를 갖다가 경제 쪽에서 더더욱 강하게 드라이브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국제 포럼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생태 평화 포럼이라서 좀 환경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포럼이었어요. 근데 저녁 같이 먹다가 속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당선 유력, 폭스뉴스에서 제일 먼저 딱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속보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우리끼리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서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리버럴, 뭐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라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잘 노력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구해라, 세이브 아메리카 하라고, 그리고 메이크 아메리카 서스테이너블 어겐 하라고, 다시 지속 가능한 미국 이렇게 네 환경주의자니까 그렇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우린 더 이상 미국이 필요하지 않아. We don't need America anymore. 딱 그러면서 막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한 엄청난 충격이었군요. 미국이 엄청 분열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일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그때는 경제는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잖아. 그때는 가자 전쟁 없었잖아. 어쨌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이 모든 나라에 사실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뼈아픈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워크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제 문화 전쟁, PC, 그러니까 문화 전쟁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략가들, 유명한 전략가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젊은층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트랜스젠더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서 왜 단어 하나도 굉장히 민감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특정 단어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장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군다나 이제 그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지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피로감들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백래시들이 이번에 좀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트럼프는 굉장히 잘 찝어냈죠.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서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평소에는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그런 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시.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다 틀린 거잖아요, 사실. 뭐 이번에 물론 참사 났죠, 참사. 오차범위 이내다 뭐 그렇지만 그렇긴 했었죠. 지금 선거인단이 거의 300명 가까이 확보했죠. 그렇죠.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경합주를 다 휩쓴 셈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이승환 평론가님이 거의 매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다 어떤 주는 알 수 없다, 어떤 주는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차 범위 안에서 기술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랩을 했죠, 제가.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였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원래부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사람인데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근데 여론조사 산업 자체는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 특히 정치적 판단을 예측을 한다는 거는 여론조사라는 툴로는 어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16년에 워낙 망했고 20년에도 뭐 바이든이 대폭 이긴다고 했는데 소폭으로 이겼고, 그런데 약간의 이제 희망이 있었던 게 2022년 중간 선거를 그때 이제 뭐 상원도 리퍼블리칸이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겨우 한 석 더
많이 이제 득해서 어쨌든 상원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여론조사가 좀 기술이 나아지고 있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만 본다면 저도 이제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들은 그 결과보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내 직업상 훨씬 더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처참해진 상황인 건 맞고요. 근데 그들은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오차범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번에 결과 뭐 보셨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조금 싸우다가 한 48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이내에서 그냥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 사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샤이 트럼프 이른바 현상이 있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투표를 한 건가요? 샤이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하는데 아닌 척하는 거랑 아예 여론조사를 끊어버리는 경우. 이제 여론조사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대답을 해야 돼? 이러면서 아예 그냥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할까요? 여전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흑인 바이든에 비해서도 흑인 쪽에서 표가 확실히 낮아졌고 라틴 쪽에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라틴 특히 젊은 남성들 지금까지 뭐 통계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 나와서 이제 출구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분들은 뭐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 뭐 때문에 투표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누군 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찍었다. 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찍었는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플로리다 경우 제일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에 그 라틴계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미 트럼프가 압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아무리 쓰레기 뭐 그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발언이 있었어도 사람들한테 진짜 문제라고 여겨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 모두를 다 그 샤이 트럼프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흑인과 라틴계 그쪽에서 표가 많이 떨어졌다. 그건 확실해 보이고 그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PC와 연결되는 어떤 문화 전쟁에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 전쟁의 결과다. 네. 요즘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샤이 트럼프란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하다는 건 자기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숨긴다는 게 표현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아예 그러지 않고 귀찮아 얘기 안 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오히려 그런 반응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무응답층을 갖다가 뭐 히든 트럼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출구조사 보니까 라틴계가 60%안 나온 조사를 저는 봤거든요. 50%대가 해리스를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흑인도 한 80% 정도 거의 간당간당 70%대 갈까 말까 한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엄청 충격적인 거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네. 뭐 50% 나온다 그런 이러면 느낌이죠. 충격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거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번에 해리스도 사실 바이든이 그냥 나와서 졌으면 올드한 민주당은 졌지만 다음에는 해리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 나오고 오바마, 미셸 오바마 유세하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나와가지고 지지 선언하고 총동원 됐단 말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문화 전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 진영 총동원 됐는데 완전히 패배했고 그것도 심지어 유색인종 여성이 나왔는데 유색인종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은 여성도 설득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뭐 백인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표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화나서 잠 못 자겠다. 처음에 제일 화난 사람 이승훈 평론가님이 아닐까 하고 내가 어젯밤에 걱정을 했다니까. 네, 저한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백래시라는 게 있고 하여튼 정반합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또 그런 건데 오바마가 이제 부시가 워낙 잘못했기도 했지만 당시 뭐 이라크 전쟁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뭐 당도 다르고 하니까 오바마라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유색인종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유색 인종이라는 건 미국에서 여전히 그 마이너한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되는 건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 뭐 여성 남자는 또 갈라지지만 오바마보다 최소한 더 뛰어나야지만 찍을 수 있는 정도일 텐데 미국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체력이라는 게 그런데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그때 과연 좋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 오바마보다 더 뛰어난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더 결정적으로 바이든과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못한 게 가장 맹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완전히 끊고 나는 그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었지만 나의 정책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바이든 정부 때 네가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 뭐냐고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BC. 예. 맞아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기회를 줬는데 사실은 그 진행자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너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 거야. 그래서 네 얘기 한번 해봐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나는 바이든의 아바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입장 변화 뭐 트래킹 같은 거 할 때 명확하게 왜 입장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는 게 트럼프 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도 해리스 욕만 하다 끝났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을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돼야 되는지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배분, 캠페인의 배분이 좀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체 민주당 탓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해리스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좀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현상 변경이었던 거예요. 지금 질서는 싫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번 네, 무너뜨리고 네. 좀 새로운 게 왔으면 좋겠어. 내가 뭐 경제 좋아진다고는 그러는데 내 살림 어렵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많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민주당은 전혀 부응할 준비가 안 됐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네요. 자, 지금 저는 이제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색인종 지지도 무너졌고 차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사실 민주당의 현상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비전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시대가 4년이 아니고요. 한 12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년? 제이디 벤스가 차기에 물려받아서요. 되면 8년 하면 이제 12년이잖아요. 네네. 거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버니 샌더스 같은 민주당의 일종의 네. 혁명가 같은 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사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좀 나이를 먹어서 큰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상하원 선거 보니까 상하원도 다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레드 스윕.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하원까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경제 쪽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상하원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나눠 가져갔고 그래도 행정부와 의회 권력 사이에 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야지 뭐 어느 쪽에서 돌발적으로 무슨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가더라도 이쪽에서 좀 제동을 걸고 하면서 기업이 대응할 시간도 벌어주고 그래도 서로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완화가 될 텐데 이번처럼 이렇게 쫙 그냥 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다 장악해버리면은 게다가 또 지금 이번에 아까 뭐 제가 난처한 사람들 얘기 안 했지만은 공화당 내 전통적인 온건파들이 또 많이 쓸려 나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동이 가능할까? 트럼프가 어떤 딱 내가 국민의 이런 위임을 받았으니 공화당도 다 따라와 하면서 막 밀어붙였을 때 이건 뭐 순순히 거기 다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는 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좀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계속 많이 남발한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 차원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이 연방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난처함을 겪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입법까지 같이 받쳐주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국제 조약이라든가 국제법상으로 어떤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룰들까지 막 이걸 오버라이드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막 통과시키면 어쩌나 이것들이 지금 기업들의 큰 걱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단 IRA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우리나라 기업들 걸려 있고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 두 분이 예, 오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알면 다 예. 부자 될 텐데. 네. 아, 여기 최 박사님 잘 아시니까 먼저 말씀해주세요. 일단 뭐 반응 자체는 오늘 좋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어젯밤 주식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다 3% 전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주목받는 이 주식이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 벌써 장 초반부터 엄청 10% 이상 오더니 15% 정도 14.75%인가 그 정도 올랐고, 그리고 또 빅테크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중에서도 약간 좀 중국 의존도가 있고 평소에 좀 찍혔다고 생각되던 애플이랑 메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희비가 좀 엇갈렸고요.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은행주들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반면 뭐 이번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주식이 좀 떨어졌고, 또 친환경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틸리티 쪽이 이제 좀 약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뭐 하지만 뭐 이제 빅스 지수 위험도는 그만큼 낮아지면서 이제 어쨌건 지금 또 우려했던 것이 대선 불복 사태인데 그게 없이 그냥 너무 순탄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뭐 연말 랠리도 간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가, 낙관적인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비트코인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계속 거듭된 공약이 미국 우선주의, 거기에 법인세 깎아주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미국 시장은 당분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적어도 내년 중반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그렇고 역시 아메리카 올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장들은 굉장히 반응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유럽과 지금 오늘 아침에 개장한 우리 한국 시장,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약간 가라앉는 조금 약간 약보합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넣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제 항생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많이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시장은 아메리카 온리를 딱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 다 설명 안 됐어요? 나는 네. 전 사실 환율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환율. 와, 어떡해. 환율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네. 그냥 뭐 외국 해외여행 갈 때만 우리 환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석유를 결제해가지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맨날 뭐 북해산 브렌트유가 몇 달러 되고 뭐 두바이유가 몇 달러 되고 이런 거 막 외신에서 보지만 환율이 바뀌어도 우리한테는 유가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 원화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수입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에요. 특히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기름 같은 것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환율이 1,400원. 오른다는 전망이 많았고 1,400원 살짝 네, 넘었다가 지금은 보니까 조금 다시 떨어져 1,400원 밑으로 왔는데 하여튼 한 단계 이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거죠. 그래도 이전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미국의 그 수지를 이 재정 수지, 무역 수지, 특히 이제 재정 수지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득세 거의 폐지하는 수준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감세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더 많이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재정 적자가 일단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해 초까지 올리다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름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나 보내 하면서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달러를 사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돈값, 달러 값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러면 따라서 환율이 또 오를 수 있다. 강달러 계속. 강달러가 더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저는 이제 여기 함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강달러 될 거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거 맞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율을 낮추겠다. 다시 말해서 이 약달러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이 트럼프 말 믿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뭐 의회도 장악한 마당에 나 진짜로 하겠어.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데 환율 조작국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관찰 대상국 같은 이 개념이 있거든요. 환율을 미국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리한 환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출 너무 못하고 수입 너무 많이 해서 무역 적자 많이 나 그러면 환율을 저기는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드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가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막 이러면서 제재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제로 원달러 환율을 내리면서 원화 강세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옛날에 80년대 플라자 합의 통해 가지고 그 비슷하게 환율을 이 일본 엔화가 높은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므로써 일본 수출 기업이 다 망하다시피 한 뭐 그런 전례도 있어서 그때 일본이 흑자 너무 많이 본다고 그걸 막았던 그 플라자 그렇죠. 합정.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아니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사실 너무 커서 지금 각계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강달러 요인,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달러 요인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체인지가 일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당장은 굉장한 뭐 여러 가지 부양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 뭐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가 싶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부작용이 나중에 따르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다시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또 약달러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말에 온다는 분들도 있고 뭐 내후년에 온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4년차는 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 불확실성이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하면 경제든 안보든 다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인 거죠. 예측만 가능하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그런 거 보면은 뭐 적자나 여러 가지 뭐 금리 등등 하면 어쨌든 향후 10년간 해리스 정책을 따라간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3조 5천억 원 뭐 이랬는데 트럼프의 계획대로 간다면 그 2배 이상이다. 7조 몇 천억 7조 원.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 무슨 연방위원회 이제 그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개수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적자 쌓이고 막 이러면은 뭐 이거 그 뭐죠? 금리를 좀 내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또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또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신호가 같이 오기 때문에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진짜 시점을 잡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일론 머스크나 그런 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혁신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가 미국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그동안 뭐 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 계속 각종 규제로 지금 빅테크들의 발목을 붙잡고 이 방면에 지금 산업 진흥을 막아왔다. 이런 족쇄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다 풀리게 되면은 미국은 그런 쪽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산업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낙관적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이건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예측이 불가한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 동안에 했던 발언 중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막 얘기하면서 TSMC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우리 땅에 여기서 미국 땅에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수조 원을 주기로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TSMC가 자기네 공장을 그렇게 위험한 대만에 짓고 있는 걸 갖다가 안전한 미국 땅에 짓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삼성전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오물풍선 날아다니고 ICBM 개발하고 이런 핵 공격 받을지 모르는 나라에 있던 삼성전자 공장을 우리 땅에 짓게 해줬으니까 세금이랑 땅값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럼 그게 언젠가 나올 수도 황당한데 그것을 이제 주장하겠죠. 네. 주장하겠죠. 어떤 식으로. 근데 그게 관세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혹시 우리 무역 적자 그래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한미 무역 수지를 최근 거를 제가 숫자를 봤더니 저기 엄청나게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특히 최근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대중 무역을 많이 또 미국 무역을 돌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저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무역 적자 없애겠다는 거, 다른 나라 퍼주기 안 하겠다는 게 내 제일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는데 한국부터 쳐야겠네.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대상으로. 네. 8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흑자 6위인가. 계속 얘기 나왔듯이 한미 FTA 공정하지 않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얘기 또 나오겠죠. 뭐 그런 면에서 뭐 지금 안 그래도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상당수 미국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저 무역 흑자를 좀 상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실제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카드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경제 사이드에서 지금 뭐 계속 본다면은 방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TSMC가 무슨 또 미운 털이 박혔는지 TSMC를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주가를 보니까 TSMC는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TSMC가 어제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해갖고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제 반도체 주들 중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전히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들도 TSMC 앞에서 지금 절절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고 또 인텔이 최근에 그렇게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미뤄졌던 인텔이 또 TSMC를 결국 상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뭔가 TSMC는 우리의 우방이라기엔 너무 큰 존재 아닌가? 조금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했는지 이렇게 좀 인풋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관련해서 언급한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TSMC를 콕 집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원래 다 우리 기술이었어. 우리 그렇죠. 기술이었는데 쟤들이 뺏어갔어.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건 또 무슨 논리인가. 물론 이제 정치인 탓을 할 수 있는데 반도체 기술을 뺏어갔다라는 거는 너무 좀 격차가 있는 얘기, 너무 좀 이렇게 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대만이 그냥 뺏어갔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딩 안에는 그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뺏어갔다는 인식은 저희가 계속 반도체 기술 설명드리면서 그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동안 뭐 당연히 우리 한국과 대만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 배워가고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게 바로 일반적인 미국 대중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강한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다 저거 짝퉁 베껴가면서 다 우리 기술 탈취해서 저기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있듯이 비슷한 정서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보는 정서가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한국과 대만을 보는 정서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런 국민 정서법에 그렇게 위배가 됐으면 트럼프는 당연히 그걸 대변해 주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조금 대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뭐 한국에선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엄청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 맞춰주려고 노력한 게 조금은 먹혔는지 그나마 좀 톤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매크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그냥 좀 그 강달러 유지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톤으로 조금 가다가 무역 수지도 약간은 용인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 어쨌든 다 미국으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다 받은 다음에 또 한국 투자가들 다 미국 가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에 약달러로 확 돌아서면서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딱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공장은 다 미국에 있고 이런 수출은 이제 하기가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런 공포. 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미장에 다 돈 가 있는데 갑자기 약달러 되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건 되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사실 많은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IRA 그 어마어마한 보조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업 입장에선 지금 거의 그냥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건질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보조금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대로 주진 않을 겁니다. 특히 뭐 일론 머스크 자체도 분명히 돈을 그런 데서 줄여야지 어디서 줄이냐. 그렇게 줄 돈이 있으면은 우리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한테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관철시킬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는 우리 기업도 많이 접은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를 어떻게 보일 것이며 그 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또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안 하면 뭐 지금 찍히면 죽는다. 지금 거의 이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그래도 뭐 플랜 A, B, C라고 이제 기업은 이제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외교부 쪽 출입하는 기자를 만났는데 뭐 외교부는 뭐래? 그랬더니 뭐 트럼프는 뭘 할지 몰라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다고. 그래서 아 역시 그게 정답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참 이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러다가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다른 나라들도 다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뭐 다 못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못 하고 있을까? 북한은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아 북한은 영리하게 했죠. 네네. 아 근데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전 모르겠는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왔잖아요. 그럼 네. 전기차가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계속 내연기관 지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 전통산업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배터리나 2차 전지 사업도 굉장히 크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진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 전통산업, 이 신산업 이런 구분보다는 미국 외 이거의 구분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번에 당선된 다음에 얼마나 일론 머스크를 띄워줬습니까? 진짜 1등 공신이라고 당신이 이제 미국의 CTO야 막 그런 얘기도 미국보다 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막. 네. 뭐 엄청 띄워주는 거 보고서 야 진짜 배팅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머스크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뭐 이 전기차를 갖다가 배척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미래 산업, AI 산업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우리 미국 기업이 그거에 이 수혜를 누려야 돼. 이 산업은 절대로 외국에 넘겨주면 안 돼. 그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더 팍팍 이제 밀어줄 것 같고, 그런 뭐 인프라 여러 가지 확충에 있어서도 많은 수혜를 받고 환경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안전 규제 같은 거 많이 면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중국이 요즘 그런 분야에서 이 테슬라를 막 쫓아오려고 찝쩍거리고 있어. 그건 우리가 때려잡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미국과 비미국의 이 차별을 두려고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뭐 이런 업계들도 결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USA다라고 우기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또 미국 현지 생산 같은 거 더더욱 소위 말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에 한국은 슈도 USA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인식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미국이었어요.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네. 나간단 말이죠. 사실 기업의 속내도 참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서 무시무시하구나. USA의 범위를 갖다가 최소한 그래도 한국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요즘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 외교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괴롭지 않으세요? 수도 USA다 우리는.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 정말.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한 건 뭐 모든 전략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이 바로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트럼프는 어떤 국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돈과 힘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감정에 섞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뭐 끔찍했는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보시면 그
트럼프 1기 4년 동안 아침에 트위터에 정책 올리는 거 보고 백악관 사람들이 정리해서 야 저거 무슨 얘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준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 같이 밥 먹고 하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고 트위터를 봐야지만 아 우리 보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 나와가지고 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가장 극한 직업이라는 게 당시 이제 백악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불확실성,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요. 트럼프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저는 외교든 뭐 경제든 이 문제가 가장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혼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모르거나 외면하던가 뭐 이런 게 또 트럼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를 뒀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뭐 가자지구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언론인이 이제 표현한 게 해리스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트럼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운에 맡겨야 되는 그리고 트럼프의 감정과 기분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어처구니 없이도.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기분에 따라서 정책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니 내가 밑에 백악관 참모들한테 일을 시키면 얘네들이 다 중간에 왜곡시켜가지고 옛날에 민주당 애들이 하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싱크탱크한테 보고서 받으면 보고서에 다 중국 입장만 다 들어가 있고 말이지. 이러니까 내가 나 혼자 결정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 따라와야지. 그러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좀 바꿀 수가 있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명가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이제 외교안보 진영 뭐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참모들 진영이 쭉 갖춰져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행정부 때는 그런 면에서 갈등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당장 외교안보 라인만 보더라도 뭐 그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맥메스터 보좌관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직한 분들이었잖아요.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굉장히 딱 내재하고 있고 군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유화적인 때론 자세를 취하면서도 이런 좀 뭔가 또 단단하게 대응하는 그런 맛이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와 안 맞아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그런 혼선이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도 그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미 어느 정도 골라놨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입맞춤, 생각 맞춤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맡기고 가는 그런 오히려 스타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못지않은 강성인 거는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갖다가 더더욱 강화시켰으면 강화시켰지 그걸 말리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또 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것도 경제로 가면은 대중관계하고 한미관계로 가면 약간 좀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심각하게 나빠질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기 트럼프 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관세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대중국 관세 뭐 25%를 하고 실제로는 뭐 지금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품목마다 비중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25%로 해놓고 왔는데 바이든 때 그걸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거기다가 뭐 받고 뭐 얻는 식으로 네. 받고 또 얹었어.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 네. 아예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이 품목은 수출도 하지 못하게 중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뭐랄까 관세는 그래도 돈 더 내면은 팔게 돈 더 내고 사야 되면 살게 뭐 이런 식의 경제적 관계라면 완전히 이 외교적으로 끊어버리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죠.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더 올린다고만 하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반도체 물자 같은 얘기는. 근데 지금 뭐 그거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새로 그 참모들로 들어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시아 퍼스트 스트래티지로 가야 된다.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고 대중전선이 너무 흐트러졌다. 다시 아시아에 집중을 해서 중국 견제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트럼프 입만 보고서 그렇게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중국의 아예 숨통을 더 조이려는 노력들은 더 노골적으로 지금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유탄을 우리가 맞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세 60% 대중 관세 60%를 올린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한 관세 3-4%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10%까지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보편관세 대중국 관세 10%. 25%에서 60% 올리는 때 우리가 한 3-4%에서 10% 올리면 우리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우리는 한 3배 오르고 중국은 한 2배 반 오르니까 그런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지금 딱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그 강경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든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칠게 관세를 갑자기 인상하고 갑자기 뭐 험한 말들을 주고받아서 그렇지 그 트럼프가 했던 경제정책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이든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우아하게 아니면 외교 프로토콜 정해가면서 하지만 법안이라는 거 다 뭐 IRA든 뭐든 뭐 취법이든 이런 거에서 사실은 중국 관계를 끈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만 조금 우아해지고 약간 센스 있게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그 대중 강경책 그게 안보가 됐던 경제가 됐던 저는 바이든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차피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누가 되든 안 좋고.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였는데 이제 퍼스트 없고 이제 온리가 돼버렸잖아. 네. 남들이 어떻게 줄건 뭐 말건 뭐 동맹이 어쩔건 오로지 아메리카만 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 뜯어보면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충분히 그렇죠. 줬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들고 그렇다면 바로 옆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쨌든 묶여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난 4월에 읽었던 어떤 그 포린 팔라시 칼럼이었는데 시진핑은 트럼프를 원할지도 몰라라는 칼럼이었어요. 근데 예, 그 논리가 뭐냐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스크럼을 짜가지고 중국을 같이 이제 목을 막 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나토 이제 유럽 쪽하고 뭐 한미일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규합해서 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뭐 경제 다 규합해서 목을 조르는 형국인데 트럼프가 되면 동맹 관계도 없어지고 뭐 나토 최근에는 GDP의 2%가 아니라 3%까지 맞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 동맹이든 뭐든 다 깨고 그 이제 트럼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메르켈하고 엄청 싸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당시 아베 총리와 또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아베가 2018년에 시진핑 만나러 중국까지 갔습니다. 트럼프와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골프 회동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대접 잘해줬는데. 그래서 주변의 모든 동맹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놓고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할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상대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를 규합해서 같이 동시에 자기를 덮치지 않으니까 이게 차라리 이제 돈으로만 해결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쉬운 상대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제 한 5가지 에비던스를 들면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원할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저 한 반 정도 설득됐어요. 그래서 네. 시진핑은 세모군요. 세모. 그래서 세모입니다. 분명히 중국은 이 대중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거래 관계를 계속 강요함으로써 벌어지는 지금은 뭐 미국이 워낙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다들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서 생겨나는 균열을 이용을 해서 거길 파고들려는 쪽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은 우리 기업에게 있어서 뭐 이게 좋은 점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들 상당수가 지금 양가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뭐 이게 미국의 이러한 대중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항상 얘기 나왔던 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금 계속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과거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이 산업 시장을 뺏어 왔듯이 우리도 다 속절없이 뺏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한 게 저가 뭐 경제연구소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삼성경제연구소 들어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거 언젠가 우리에게 중국에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야,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생각이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다른 쪽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아예 반도체 산업에서는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켜라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런 기조가 싫지는 않지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대신 너네가 반대급부로 뭘 내놔야지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들은 참 이건 참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중국 시장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거.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너네 미국 편할 거면은 우리 시장 못 열어줘.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견제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을 그냥 아예 다 뺏기고 없는 셈 치고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이런 서방에서의 이 경쟁 우위를 누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교묘하게 뭔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중국 시장을 그대로 계속 파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이 워낙 큰 사업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아까운 상황이고요. 뭐 어떤 산업은 이미 안 그래도 다 뺏긴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래 중국은 이제 포기할 때가 됐어 그렇기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천천히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 시장 갑자기 거래 끊어 하지 않고 일단 좀 팔면서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고 다른 쪽의 시장을 넓히는 그런 쪽을 바라겠지만은 그게 바람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 외에 대체 시장이 부족한 기업들은 정말 된소리를 맞을 것이다. 그건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이승원 평론가님? 더 복잡해졌어요. 네. 네. 제 머리 남은 거는 우리는 준미국이 될 것이다. 내지는 준미국.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도 잘 숨겨가지고 안 하고 있는 척하면서 잘 지내야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의 심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심기 관리. 네. 경제는 심리다. 야, 경제는 심리인데 그 경제는 심리는 트럼프의 심리다. 이렇게 되는 거. 예전에 백악관에 앉아 있는데 모두 바른 카메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교육부 장관인가 하여튼 거기 이제 그 참모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내가 트럼프라는 대통령과 이 자리에서 너무 영광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그런데 다른 나라 정상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훨씬 더 지금 독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음 먹고 이기까지 정말 쟁취를 한 거잖아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우스갯소리는 이제는 2기에서는 그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대신하지 않을까. 혹시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가. 트윗 날리는 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일론 머스크 심기 관리도 해야 되나? 막 그 얘기도 요즘 돌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우리 전쟁 이야기 좀 해야 되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네. 네, 우리 아까 초반에 북한의 김정은 세모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분 세모라고 그랬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북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하여튼 통화를 했대요. 네,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12분간인가? 당선인하고 네. 통화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힘들 건 이제 통미봉남 상태인 거죠. 전형적인 미국과만 통하고 이제 원래 북한은 항상 야, 핵도 없는 무슨 남한이 한국이 무슨 테이블에 같이 앉아 하면서 항상 무시하는 전략을 써왔었거든요. 김정일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이 나름대로 그 어떤 중재를 통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또 특이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번 받지 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 좀 희박하다 보이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사이가 좀 좋아도 북미 정상회담은 다른 계열, 다른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데 윤석열 정부와 사이가 워낙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만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남한이 낄 여지는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뭐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은 사실상 핵보유가 인정이 됐든 ICBM만 퇴출시키는 뭐 계약이 됐든 간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정부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김정은 당연히 안 듣죠. 트럼프 당연히 안 들을 거예요. 혹은 트럼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방위비 10배 더 내. 이런 식으로 딜을 또 하겠죠. 예, 방위비 분담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지금 남북 사이에서 뭔가 발언권과 주도권이 있으려면 그만큼 외교 관계를 쌓아왔어야 되는 건데 스스로 그것을 계속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북한의 잘못도 있지만 그 외교라는 건 서로의 어떤 그 피드백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번 만나면 이제 4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4번째 만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발 디딜 어떤 틈도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미국하고는 뭐 약간 간접적인 적국이 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트럼프라고 한다면 정말 빅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경제 너무 안 좋고 뭔가 돌파하고 싶으니까 트럼프라는 좀 그 캐릭터 독특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냥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돌파하자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2019년에 그렇게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희망이었는데 사실 하노이에서 한번 실패하고 그때 김정은 완전 이제 접어버린 거죠. 미국 놈들과는 다시 말 안 해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제 남한과는 이제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거의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쳐다볼 수요는 확실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예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꽃놀이패죠. 대선 직전에 뭐 한참 전도 아니고 직전에 파병을 해서 자기 몸값을 올려놨고요. 러시아로부터는 당연히 받을 게 더 많아질 테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교만 본다면 철저하게 국익만 생각한다면 북한이 아주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푸틴 간에 친해졌고 파병까지 어쨌든 했으니까 앞으로 미국에게 할 말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뭐 군사 지금 뭐 뺄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외교 술만 본다면 김정은이 나름 뭐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수록 한국이 어떤 그 끼어들 틈이 굉장히 좀 좁아진다라는 게 현실적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뭐 저는 전반적인 기조는 뭐 이성호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는 이번 2기 정부에서는 북한에 별로 관심을 안 둘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계속 거래적 관계에서 뭔가 크게 얻어낼 건덕지가 보여야 이거에 협상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큰 비핵화는 사실상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때와 달리 러시아라는 또 동아줄을 또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놓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제 생각이 어떤지 좀 바뀌었는지 좀 알아와봐 라고 한 다음에 별로 내놓을 게 없어? 그럼 뭐 냅둬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변수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즘 또 대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 아시아 퍼스트 전략으로 또 선회한다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든 뭐 어거지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을 회유했던 것처럼 이번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회유하지 않을까 푸틴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패키지로 북한도 너네도 같이 동참해보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이 경노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이게 무슨 쉽게 여기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4년이 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또 근데 4년 동안 하다가 벤스가 대통령이 돼서 8년 더 하면 12년 동안이 트럼프가 만든 시대, 트럼프 시대가 그 일을 해낼 수도. 벤스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너무 예단하기 어렵네요. 아직은 모르겠다. 벤스까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에 공언했던 대로 바로 끝내. 뭐 24시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러기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또 비상이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계속
이 나토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발언을 해온 것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유럽이 너무 지금 무임승차해 왔다. 유럽 너네 이제 유럽 쪽의 안보는 너네가 책임져. 우리는 가급적 손 뗄게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뭐 그때는 충격적으로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완전히 금방 손꼽겠다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그래도 공화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그것까지는 맞겠죠. 그래도 약간 시간은 줍시다. 그래도 뭐 1년 이 정도 걸어놓고 하겠지만은 어쨌건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는 종전 트랙에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6.25 전쟁도 트루만 정부 때 트루만은 또 굉장히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어가다가 아이젠하워가 한국전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다음에 휴전회담이 또 급진전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게 뭔가 보이지 않을까.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은 그 트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영토 문제를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북한군을 갖다가 조기 투입하는 강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수가 먹혔죠. 휴전 그 협상에 들어갈수록 더 싸움은 격렬해지니까요. 그 시기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앞두고. 미세 조정의 네네. 시기로 들어가니까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래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러시아 원래 국경 빨리 회복하고 거기 이제 회복하고서 아마 그 다음에는 북한군을 그쪽을 경비하는 데 막 쓰지 않을까. 일단은 밀어내는 데 쓰다가 그쪽 경비하는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전력을 다시 돈바스 전선에 총투입해서 원래 얘기했던 돈바스를 다 장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스탠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자, 우리는 얻을 만큼 지금 다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중지해 주십시오. 우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6.25 전쟁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의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그때 트루먼이 막판에 막 끌고 가면서 이 고지전 여기저기서 막 벌이고 있던 그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그거 지나가지고 이제 정전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계속 고지전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이죠. 우리가 뭐 51년, 52년 그 고지전 상황에서도 굉장히 대공세가 있었던 고비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협상이 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을 때 뭔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끔 강수들이 퍼부어졌는데 지금 푸틴은 하여튼 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원군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 협상 테이블로 가는 마지막 포석을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사람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 고지전 시기. 고지전 시기가 정말 무의미하게 많이 죽었죠. 사실 죽는 걸로 따지면 그 전에 당연히 기동전 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 고착화되면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화력전으로 서로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때는 폭격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은 각종 드론과 미사일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말을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24시간 만에 빨리 끝내버리겠다라는 스탠스가 더 나은지도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이 유럽에 가져올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 준 동맹에 해당하는 우리 편을 방치한다는 거. 안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프간을 저런 식으로 버린 거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중동이 이반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유럽이 어마어마한 불안 거기서의 이 나토 체제의 이 균열이 어마어마하게 또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거는 또 언젠가 크게 저희가 되새겨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뭐 폴란드나 뭐 리투아니아 이쪽 다 이제 특히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소련과 그럼요. 네네 네. 인접한 국가들은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척도가 될 겁니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도대체 있고. 푸틴과 어떤 협상을 궁금하다. 할지 진짜 궁금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기행정부는 그나마 온건하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트럼프를 어떻게든 뭐 속이건 강경하게 맞서건 해서 뜯어 말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럴 만한 강단을 가진 참모들이 있을지. 일기 때 그러다 다 날아갔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매티스 장관도 그렇고 틸러슨 국무는 좀 예외라고 하더라도 존 켈리 다 뭐 이렇게
그 군 생활을 정말 수십 년씩 하셨던 그런 분들, 그분들 정말 골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선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그죠. 막았던 건데 이분들이 특별히 온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까지 넘어버리니까 기존 질서를 너무 파괴해버리니까 그 후과를 예상하지 못하니까 트럼프를 막다가 이제 잘린 거죠. 뭐 한 1년 만에 잘리고. 근데 이제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네. 보면은 군인들이 오히려 더 그 군인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모한 전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군인들이 마지막의 더 무기라고 신중해요. 생각하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이스라엘 네탄야후도 국방장관하고 정적이었는데 뭐 경질해 갈란트를 경질했죠. 네, 갈란트는 조금 온건파고 가자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잘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네타냐후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도 되게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확전을 하고 꼭 불필요해 보이는 공습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선 당일에도 레바논 다시 폭격했잖아요. 네, 보란 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됐고 이제 더군다나 내 편이 됐으니까 이제 정말 더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가자지고 아랍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 때문이었는데 트럼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대놓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2018년이었습니까? 그때 아예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해 버렸죠. 그건 약간 금기시 되던 거였는데. 그리고 아들 유대인 출신 그 사위 쿠슈너를 활용해서 뭐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을 했고요. 나중엔 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2020년에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또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협정이라는 게 당장 좋을 수 있으나 그 또 후과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또 이제 하마스 지난해 10월 7일 그 어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공고한 이스라엘 편이고 젤렌스키가 사실은 트럼프가 될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 됐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날개를 단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양자간에 어떤 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지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란 문제도 이란도 어쨌든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돼버려서 힘들어졌죠. 네. 한 가지 변수는 거기에 여기서도 이제 이해득실을 따질 거라는 그런 쪽이겠죠. 지금 뭐 이번에 재작년 계속 미국의 전비 지출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이스라엘 지원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의 분쟁에 트럼프도 계속 이면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돈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냐. 우리 지원 없으면 못 싸워, 쟤들?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선거 기간 동안엔 아무래도 유대인 민심 때문에 그런 걸 좀 봉합하고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 뭐 내가 이스라엘 엄청 좋아하고 지원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돈은 좀 쓰지 마라. 돈 안 쓰고 아니면 너네끼리 알아서 할 수는 없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타냐후가 그 점은 약간 브레이크로 작용을 하겠죠. 이번에도 아이언돔 활약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요격 미사일들 몇백 발 발사하면은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방공 미사일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돼갖고 당연히 지중해나 이런 홍해 같은 데 있던 미국 함정들이나 그런 데서 지원을 해줘야만 그게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진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돈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분명히 얘기가 들어갈 테고 그 점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좀 조심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그걸 노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어차피 이번에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그나마 자제감을 보여왔던 것이 그래도 이 시기를 겪고 나서 해리스가 되면은 우리 협상하고 제재 풀 수 있는 희망이 있어라고 그걸 좀 달래왔는데 이 희망이 깨져버리면은 계속 괴롭혀야 돼. 계속 괴롭혀서 트럼프가 돈이 아깝게 만들어야 돼라는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란이 지금처럼 그동안 자제를 발휘했던 것과 달리 더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그러면 또 네타냐후는 더 그거에 호응을 해서 격렬하게 받아치면서 진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빨리 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 계속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군사적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걸로 대체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던 것도 그러면 북중러는 다 이렇게 우리 적이니까 북중러 이렇게 한 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면서 그걸 확인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구도가 선명해진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구도가 희미해질까요? 푸틴이 트럼프하고 친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생기던데요. 이게 이면에서의 복잡한 강대국들의 수싸움이 벌어지고 또 회유와 협박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 하면서 앞으로 조선 분야에서 꽤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참혹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반도체 얘기보다 조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군력 경쟁이 여기에 딱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이 중국이 미국 패권 도전의 핵심 키워드로 해군력 강화에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 페이스를 갖고 있어갖고 지금 미국이 못 쫓아갈 지경이에요. 중국 해군을 미국이 못 쫓아간다고요? 네. 지금 조선업이 중국이 상당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은 건조 능력이 되는데 미국은 조선산업이 몰락해갖고 지금 막상 건조하려고 보니까 조선소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숙련된 노동자도 없고 많은 조선 기술자들이 은퇴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제대로 안 돼요, 심지어. 핵 강공모함이 한번 수리 도크에 들어가면은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달씩 걸리고 뭐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나마 조선업이 있는 일본과 한국이 도와줘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국방계통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아시아 퍼스트 맞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참모들이 그걸 찔러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안보 쪽에서 대중 이 파트너로서 뭐 정확히는 우리의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병참기지 아니면 플러스 원군으로서 기능해라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쫓아올래? 아니면 우리 뭐 관세 좀 먹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섬뜩했습니다. 아니 나는 김태호 차장이 그 브리핑하는데 약간 이게 얘기가 연결되나 싶었는데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네 그리고 조선이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협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인태 전략이란 게 근데 중국 포위 전략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딱 그게 연결이 되네요. 해군력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맞서서 시진핑도 얼마 전에 왜 갑자기 한국인 관광 비자 면제하고 그랬겠습니까? 15일. 중국도 지금 이걸 예상하고 한국에 뭔가 미끼를 던지고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당분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가운데에서 잘 줄타기를 하면서 뭔가를 잘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만큼 현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네.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사실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 좀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문장 전체 보면 앞에 모든 문장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삼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로 새로운 지평을 높이기로 약속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곳이면 그래서 미국이 원한다면 한미일이 협력해서 여기서 한미일의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군사 동맹을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태 전략이든 뭐든 미국이 가는 길에 우리가 다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저는 굉장히 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동맹에 대해서 개념이 있든 없든 굉장히 꽃놀이표인 거예요. 너 어차피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만 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으니까 돈도 내야 되고 뭐 조선업이든 뭐든 협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들만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텐데 이 걱정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1시간 남짓된 1시간 20분이나 됐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에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머릿속에 남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준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 기업인 척하면서 미국을 접근할 전략을 짜고 있다.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혹시 기업들이 겉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원하면서 정부도 좀 스탠스를 잘 잡아주고 기업들도 기술 발전 많이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좀 협상을 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드리고 저희 이벤트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뉴스토마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요 옆에 있잖아요. 채팅창. 거기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2,000 통통 코인을 드립니다. 통통 코인이 뭔지 검색해보시면 그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코인이에요, 코인. 이게 한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상단 링크에 있습니다. 거기 통통몰 앱에 가입하시고 나서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죄송합니다. 너무 혜택을 드리려니까 목이 메이네.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은 붙여넣기 한 번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채팅창 상단에 고정 링크 그리고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끝내주는 컨텐츠하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두 분 즐거운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통판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